안녕하세요. 모두가 곡성을 예상하며 기대했던 파묘를 보고 왔습니다. 흥행했던 서울의 봄보다 빠르게 3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파격적인 스토리로 호불호가 강하게 나뉘는 중입니다. 이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곡성급의 떡밥을 기대했지만 영화 속에 숨겨진 뜻을 찾으려 떡밥을 해석하려 해도 스토리가 진행됨에 따라 영화는 계속해서 답은 이거야,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저희의 의심을 잠재우며 결말까지 한 가지만의 가능성을 내놓는 등 확신의 종교관련 스토리로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랐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파묘는 각종 심령현상으로 일어난 묘벤져스의 활약 이야기가 아닌 이화림과 김상덕을 필두로 한 사기꾼 집단이 지어낸 거짓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당연히 납득이 가지도 않을 뿐더러 이해하기도 어려우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묘에서 일어난 사건 흐름순 그대로 각종 떡밥들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디테일하겐 이후 풀어드리겠지만 시작에 앞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영화의 시작, 간단한 설명 후 나는 무당 이화림이다 라는 나레이션이 들리고 영화의 마지막에서도 화림의 설명 나레이션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즉 이 영화 파묘는 화림이 사기극을 덮으려 만들어 타인에게 들려주기 위한 스토리라는 점과 화림의 직업은 무당, 무속신앙을 따르는 무속인이죠. 하지만 장재영 감독님의 인터뷰를 보면 이 파묘라는 영화는 사실 종교에 관한 저희 영화는 아니고 오히려 이 사람들, 땅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종교에 관한 영화는 아니고 영화 파묘는 종교 관련 이야기가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의뢰인 박지용이 두 번의 유산 이후 힘들게 얻은 아이가 원인 모를 병으로 아파하며 병원에서도 치료가 되질 않아 배우자와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이때 의사의 추천으로 무당 이화림을 알게 되는데요. 이화림 또한 해당 일을 의사에게 소개받아 윤봉길과 함께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향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배우자는 미신을 믿지 않기에 자신의 아이를 살피러 온 화림과 봉길을 탐탁치 않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두 무속인이 자신의 아이를 잠깐 보더니 얘기하지도 않은 의뢰인과 그의 아버지에게서도 비슷한 증상이 있음을 알아맞추자 의심을 거두고 놀라워하는데요. 사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화림이 미국까지 건너가게 된 계기가 친한 의사의 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기의 치료를 받았던 의사가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도 같은 증상이 있다는 걸 몰랐을 리 없고 그저 들은 그대로 화림에게 전달, 화림은 그걸 영적으로 눈치챈 연기를 한 것뿐입니다. 실제로 아기와 아버지, 할아버지의 증상이 같겠네 라고 언급 후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는 모습이 걸려들었나 눈치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적나라하게 느껴집니다. 의심에서 놀람으로 변하는 그 표정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이후 두 무속인은 의뢰인의 집으로 차를 타고 가는데 이때 화림의 나레이션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밝은 곳에 살며 환한 것만 보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는다 라는 발언은 무속인과 일반인의 시선을 나누는 말이 아닌 밝은 스크린을 보며 화림에 만들어낸 이야기에 평소엔 믿지 않으면서도 영화에 보이기에 믿게 되는 우리 관객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는 그 환한 스크린 뒷면 어두운 진실을 말씀드릴 텐데 어째서 이렇게까지 화림을 의심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김상덕이 화림이 걔가 어떤 애인데 돈을 더 남겨먹었을 거다 라며 돈 욕심이 많은 인물임을 강조시키고 실제로 의뢰인에게 돈 쓰고 사람 써야죠 라며 그 말이 사실인 듯한 행보를 이어나갑니다. 그리고는 화림은 수많은 풍수사와 장의사 중에서도 굳이 김상덕과 고영근을 찾아갑니다. 섬뜩한 얼굴들이 떠오른다며 얼굴을 찡그리면서까지 말이죠. 왜일까요? 화림은 이제부터 의뢰인에게 억대 사기극을 진행하기 위해 실력이 있으면서도 입이 무거운, 또한 돈 욕심이 많아 도움이 될지언정 도중에 땀만 먹을 생각이 없는 인물들을 고른 것입니다. 이제 다들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실 텐데요. 대통령의 장례를 맡을 정도로 실력이 있지만 고인의 관안에 있던 금품을 갈취하는 고영근과 65점 땅을 역대급 명당이라 뻔뻔하게 말하며 돈 냄새를 잘 맡는 김상덕, 관련 직종 지인들이 많으며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그들에게 돈을 찔러주는 등 행동력까지 강한 그들. 마침 둘의 대화를 살펴보면 이제 다 끝물이며 딸의 결혼식 등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은퇴 전 마지막 한탕을 해야 한다는 언급도 나옵니다. 화림에게 이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적임자는 없는 것이죠. 이후 송이버섯을 캐와 구워먹는 상덕과 영근에게 화림 봉길이 찾아와 상황을 설명하고 금전적인 이야기를 마친 후 사기 작업을 시작하기로 약속하죠. 그렇게 의뢰인을 만나게 된 상덕. 몇 가지 사전 조사를 위해 의뢰인에게 질문을 하려는 중 이상하게도 의뢰인은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을 열지도 않은 채 화장시켜달라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찌됐건 묘를 먼저 확인하러 가자며 산을 오르는데요. 이때 묘와 상극인 여우무리가 보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신적인 힘이 작용해서가 아닌 뉴스에 나온 대로 반달곰이 서식지를 이탈, 사람들이 사는 아래로 내려오는 중이기에 여우들은 본래 서식지를 두고 도망쳐 내려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묘에 도착한 일행. 그런데 이상하게도 엄청난
부잣집 조상의 묘치고는 조촐한 모습이며 비석엔 이름도 적혀있지 않고 의문의 좌표만 적혀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한 불길한 무언가를 상덕이 느끼고 의뢰인에게 미안하다며 나는 이 일을 맡을 수 없다 말한 후 산을 내려가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만 보아도 의뢰인과 묘의 상태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모른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상황입니다. 억대 금액을 제시하며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개관 없이 급하게 화장해주길 바라는 묘에 조촐하며 이름은 적혀있지 않고 의문의 좌표만 적혀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상덕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걸까요? 아니요, 느끼긴 느꼈습니다. 돈 냄새를 말이죠. 때문에 상덕이 일을 못하겠다며 산을 내려가는 모습은 의뢰인에게 생각보다 더 심각한 일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어필, 판돈을 올리기 위한 사기꾼의 흔한 수작질과 동시에 화림에게 제시한 원래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떠보려는 퍼포먼스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대살굿에 추가금이 붙게 되었을 거고요. 이후 호텔에서도 계속된 겁으로 의뢰인의 심리 상태를 궁지로 내몰게 되는데, 이러다 의뢰인이 기분이 상하거나 의뢰를 취소하게 된다면 어쩌려고 그런 큰 도박을 하냐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초반 상덕의 나레이션을 다시 살펴보면 미신이다 사기다 다 족가라 그래, 대한민국 상위 1%에게 풍수는 종교이자 과학이다 라며 의뢰인은 본인이 어떤 파격적인 행동을 보이더라도 초조하다면 초조해지지 의뢰를 취소할 일이 없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궁지로 내몰리는 의뢰인, 금전적인 면에서의 언급도 생길까봐 불안한 화림은 상덕에게 한마디 경고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아저씨 허락을 기다리지? 그냥 다른 사람 구해서 해버리면 된다 라고 말이죠. 네가 아니면 우린 다른 사람과 돈을 벌겠다는 협박과 경고를 돌려 말하자 그제야 상덕은 단념하고 파묘를 진행하기로 약속하죠. 결국 시작된 대살국과 파묘,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의뢰인과 그의 고모를 뒤로 관을 찾게 되는데, 관 위에는 무언가 적혀있지만 오래되어 해진 천이 있었습니다. 이때 연근은 오래돼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보겠네 라고 굳이 말을 하지만 상덕은 무언가를 알아본 듯 아무 말 않고 쓱 고개를 돌려 의뢰인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눈을 피하는 의뢰인. 이때 상덕은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겁니다. 의뢰인이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집안이 유명한 친일파의 후손이며 그게 밝혀질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들을 살리고 싶은 의뢰인의 간절함을 말이죠. 실제로 의뢰인은 숨기고 있는 것을 모두 말하라는 상덕의 말에도 그런 것은 없다고 일관하며 고모와의 대화에서도 필요한 만큼만 말했으며 걱정하지 말라, 어머니는 화림 일행을 믿을 수 없다, 잘못하면 일이 커질 거야 라는 등 그 가족이 친일파의 후손인 게 밝혀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가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흐름상 맞지 않지만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면 좋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의뢰인의 가족들이 할아버지의 사망 이후 미국으로 간 이유와 의뢰인의 형입니다. 우선 의뢰인의 가족은 우리 함께 기도하고 등의 대사로 보아 기독교 집안이란 점과 의뢰인의 형 작중 초반 정신병원에 있다 자살을 했다고 하며 그 이후부터 본인에게도 악몽이 시작되었다 말한 점인데요. 친일파 할아버지의 총명한 첫째 아들이었던 의뢰인의 아버지는 아버지 무덤의 장소가 호랑이의 허리 위치라는 것을 잘 알고 그곳에 친일파가 묻혀 한국이 곧 망할 것이라 판단, 미국으로 가족과 함께 이민을 간 것입니다. 때문에 의뢰인의 아버지도 한국에 사는 다른 가족들과는 달리 친일 성향이 강했던 것을 추측할 수 있죠. 하지만 연근의 말처럼 호랑이의 허리고 자시고 한국은 이후로 잘 살고 있잖아 라며 관객들에게 이 세계관에선 신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형은 아마 본인의 집안이 친일파라는 것에 엄청난 수치심을 가졌으며 과거 집안의 과오를 밝히고 사죄하여 회개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때 친일파라는 과거를 극도로 숨기려던 가족은 기나긴 설득 끝 친형을 정신병원에 감금, 친형은 그런 상황과 수치심,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신적인 힘이 없다 했을 때 할아버지의 영혼이 아니고서야 아기의 건강과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사망한 것일까요? 아기는 영화에서 말해준 그대로 2번이나 유산을 할 만큼 건강치 못한 부모에게 나와서 아팠던 것이며, 아버지는 치매에 걸려 휠체어 신세로 발작을 일으키며 소리를 내지르는 등 원래가 온전치 못해 오늘 내일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어머니는 나이가 꽤 있음에도 등장 장면마다 반드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건강치 못한 행동들을 보여주며 쓰러지기 직전 높은 힐을 신고 술과 함께 격한 춤까지 추기 시작합니다. 이때 몸에 무리가 와 쓰러졌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을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카메라에 계속 비추어 보여주죠. 실제로 친일파의 후손임에도 한국의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지내는 고모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분노가 쌓인 귀신이라면 외국에서 몸도 정신도 온전치 못해 자신의 묘를 찾기 힘든 사람에게 화가 날지, 건강하며 한국에 살지만 자신을 찾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화가 날지, 누굴 먼저 찾아갈 것 같은지는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화림과 상덕의 이야기 속에선 욕심 많은 직원이 관을 열어 친일파의 영혼이 몸에 들어오게 돼 원한으로 죽이는 듯한 연출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의뢰인은 형이 자살 이후 악몽이 시작되었다는 게 형을 정신병원에 감금 후 자살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때문에 이후 악몽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영화는 유독 의뢰인을 비출 때만 화면을 180도 돌린다든지 천장 등에 비치는 모습을 통해 의뢰인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는데요. 이는 기독교 집안의 의뢰인이 역십자가, 즉 신의 뜻을 반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연출입니다. 어떤 신의 뜻을 어겼는지 추측해보면 우선 친일파라는 과오를 반성하고
받고 회개하기보단 사실을 숨기고 형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평소와 달리 상덕 일행을 만나 하루 종일 동행했던 날 밤 호텔에서 손을 격하게 떠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는 아기의 치료에 대한 불안감, 절실함 등으로 보였겠지만 사실은 신의 뜻, 본인의 몸을 해치는 행위를 금하는 것을 어기고 형의 자살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마약을 사용, 급하게 한국으로 와 상덕무리와 붙어 다니느라 늦은 밤까지 약을 못해 금단현상으로 손이 떨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덕의 전화는 무엇이고 어떻게 우길기 등을 언급하며 목이 뒤틀려 쓰러졌는가? 간단하게도 상덕 일행과 헤어진 후 의뢰인은 마약을 하고 잠이 듭니다. 이후 깨어나서 마약과 불안감으로 인한 환청으로 전화를 받는 등 할아버지의 환각을 보게 된 것이고 범의 허리에 무덤을 묻어 한국의 맥이 끊겼다 믿고 미국으로 이민을 갈 정도인 친일파 성향의 의뢰인 아버지가 노망이 난 전후 읽는 친일 경례와 이야기들을 수없이 들어 약에 취해 따라 말한 후 몸이 뒤틀려 쓰러지며 테이블에 좋지 않은 곳을 박아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몇 번이나 영화를 보고 생각해도 유독 의뢰인만 계속 거꾸로 보여주는 장면이 이것 말곤 해석이 되지 않았으며 마약으로 인해 몸이 뒤틀리거나 꺾이는 증상은 조금 충격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궁금하신 분은 미국 마약거리를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사망 이후 사기꾼 일당은 약속한 금액을 받기 애매한 상황을 맞이하는데요. 어차피 관이 열려 살펴보았을 때도 돈이 될 만한 물건은 없고 난감한 와중 상덕은 우연히 찾아간 절의 스님에게서 파묘를 했던 묘에 수많은 도굴꾼들이 찾아갔지만 단 한 명도 도굴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정보를 입수. 인부의 동티를 핑계로 관이 아닌 무덤 밑에 돈이 될 만한 물건이 있을 수도 있으니 추가로 땅을 파보러 무덤을 다시 찾아갑니다. 하지만 돈이 될 만한 물건은 보이질 않고 난감해하던 와중 실제로 두 번째 관이 나왔거나 기발한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두 번째 관이 나왔다면 그것 그대로, 나오지 않았다면 의뢰인의 고모에게 돈을 받기 위해 사기꾼 일당을 불러 두 번째 관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고는 그 관을 인근 절로 옮겨 찹쌀을 부어두고 말피를 뿌려놓는 등 무속적으로 보일 수 있는 실제 의식들을 해놓는 치밀함을 보인 후 고모를 불러 관을 보여주고 충격받은 고모에게서 금전 지불의 약속을 결국 받아냅니다. 하지만 이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고야 마는데요. 마을 인근까지 내려온 야행성 반달곰이 절로 찾아와 버린 것입니다. 곰이 어째서 먹이가 풍부한 돼지 축사도 아니고 절을 먼저 찾아오게 됐을까요? 정답은 말피입니다. 화림이 뿌려둔 말피의 냄새가 풍겨져 반달곰의 식욕을 자극, 하필이면 절에 찾아오게 되어버린 것이죠. 영화의 마지막 뉴스에서 반달곰의 모습을 보여줄 때 굳이 반달곰이 나무를 타는 장면을 넣어 보여줍니다. 또한 절의 창고는 담벼락 옆에 위치해 얼마든지 곰이 타고 올라갈 수 있었으며 창고 천장 근처에 기둥의 목재가 빽빽해 피냄새를 맡은 곰이 찾아와 낡은 지붕을 부수고 들어갔고 창고를 헤집어 놓은 후 입맛만 돋군째 탈출. 소리를 듣고 찾아간 스님을 죽이고 인근 축사로 찾아가 외국인 노동자와 돼지들을 무참히 잡아먹는 일이 발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다시 올라가려 돌아온 반달곰에 놀라 화림은 도망치고 본길이 쇠막대를 이용 곰과 대치하나 옆구리를 가격당해 쓰러지고 마침 그때 깨어 찾아온 상덕과 영근 덕분에 반달곰은 놀라 다시 산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실제로 이야기 속에서 본길은 도깨비에게 복부를 관통당해 살점 혹은 장기가 빠져나가는 듯한 장면이 연출되나 실제 수술 자국을 보면 곰에게 맞는 와중 발톱에 긁혔는지 깔끔하게 베인 하나의 자상이 보이며 장기와 척추에 타격이 갔다는 말뿐입니다. 그리고 무사히 완쾌하여 일상생활을 해나가죠. 실제로 영화 속에선 도깨비에게 물리력을 가할 수 있고 반대로 도깨비가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체가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렇다면 종교적인 시선에서 이 도깨비를 해치우려면 위험하니 그만큼 더 많은 종교인들을 모아 함께 해치우거나 군인들에게 곰을 발견했다며 제보 후 막상 도깨비와 싸우게 되면 말의 피를 뿌리라거나 젖은 목재로 때려라는 등 다양한 조언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처리할 방법은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연관되기만 해도 줄초상이 난다거나 옆에 있기만 해도 해를 가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게 맞다면 넷이서만 불확실한 도박으로 도깨비와 대치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이들의 도움을 통해 더욱 확실하게 처리하는 게 설득력이 있죠. 본인들이 실패한다면 집안이 줄초상이 나고 아무것도 모르는 군인, 사람들이 근처를 지나다 도깨비와 맞닥뜨려 더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니 말입니다. 의도한 결과는 아니지만 밤늦게 무례하게 찾아온 사기꾼 무리에게 창고에 짐을 옮겨내주며 국수를 삶아주고 귀한 술까지 내어준 스님이 본인들의 실수 때문에 사망하게 되었으나 억대의 사기극의 눈이 멀어 죄 없는 은인의 죽음마저 사기 스토리텔링에 이용하는 이 사기꾼 일당에게 더 이상의 죄책감이나 죄식 같은 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건이 끝난 마지막 상덕의 딸의 결혼식이 진행되고 가족과 친척이 사진을 찍는 시간, 상덕은 화림과 영근, 봉길을 불러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합니다. 봉길은 가족이나 다름없죠 라며 같이 사진을 찍으러 가자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들이 가족이나 다름없는 건 극악무도한 억대 사기극을 함께 벌인 공범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덕분에 N시네마는 채널 개설 한 달 만에 수익 창출의 시청시간 조건을 몇 배로 충족시켰습니다. 하지만 구독자의 수가 부족해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의 구독으로 리뷰를 위한 영화표를 구매할 수 있게 도움 부탁드리며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제발, 진짜 한 번만 제발.